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집값이 굉장히 폭등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북카페에서도 유명하신 방배동 30년님도 이제 19년도에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데 동의를 하세요. 원래 이렇게 오를 상황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영향도 컸고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도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유동성 저금리로. 근데 이게 오버슈팅으로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언제까지 오르진 않죠.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죠. 그렇다면 결국은 떨어졌을 때 누가 경직되게 탁탁탁탁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팔아야 되는데 누가 이제 싸게 내놨어요. 9억 5천에. 근데 이걸 누가 와서 바로 딱 사주면 그 다음에 9억 5천에 또 다시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사면 또 다시 또 9억 내리고 8억 5천 내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하방 경직성은 이렇게 내려갈 때 이게 딱 경직되게 하는 거를 하방 경직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어떤 단지가 높은지 이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고 폭등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사실 투자를 얘기할 때 상승률만 얘기를 해요. 집값이 얼마나 오를 것 같냐. 작년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패닉 바잉이잖아요. 네. 패닉 바잉의 주체는 이제 40대일까요? 50대일까요? 20, 30대일까요? 20, 30대 아닙니까? 그렇죠. 20, 30대죠. 아, 질문 이상했나?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좋은 곳이 있다라면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쭉쭉쭉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분석도 많이 하고 똑똑해요, 그분들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보고서 보면 와, 차트나 이런 거 보면 90년대생이 와, 어쨌든 더 요즘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장기 프로 초단인데 90년생이 장기 되게 잘 돼요. 어쨌든. 근데 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요즘 대세가 90년생이에요. 90년대생.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방 경직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제 고점에서 이제 높아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막 투자성만 생각하다가 막판에 좌초돼서 멘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멘탈 붕괴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방 경직성의 첫 번째 판단 근거는 최근 상승률입니다. 최근에 드라마틱한 쭉쭉쭉쭉 올랐던 단지들은 약간 조심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광주 봉선동에 이제 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단지가 이제 5억대에서 이제 1년 안에 갑자기 막 11억 천을 막 찍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5억대 사신 분들은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이제 10억이 넘는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11억 천 찍고 다시 또 8억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전 사실 되게 큰 돈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1억, 2억이 뚝뚝 떨어지면 굉장히 큽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급등지는 피하고 만약에 급등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급등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최근 급등지는 피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급등을 했지만 지금 산 사람이 팔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급등을 했을 때 최근 산 사람은 안 팔지만 원래 팔려고 매도 타이밍 보시던 분들은 급등한 상태에 조금 떨어져도 바로 팔아요. 그 차이예요. 가능하죠. 전세가율 또한 중요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어쨌든 전세가와 매매가가 얼추 비슷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수요가 어디로 갈까요? 맨매로. 그렇죠. 맨매로 돌아서는 겁니다. 전세가 4억이고 매매가 5억이면 그냥 1억을 더 내고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의 안정성을 생각해서 사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못 하나 박을 때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인테리어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결국 주거의 안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전세와 매매 시세가 같아지면 결국은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생겨요. 그 말은 전세가가 높으면 한편으로는 투자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방 경직성이 좀 높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과 같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율이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원래 작년에 은마 아파트가 전세가가 5억 정도였는데 지금 막 8억, 9억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8억 정도였고 리센치가 9억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33평이. 근데 지금 12억, 13억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전세가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를 잘 보셔야죠.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가 꾸준해야 됩니다. 수요. 네, 첫 번째는 최근 상승률을 보시고 두 번째는 전세가율, 세 번째는 수요. 어떤 아파트가 수요가 높을까요? 인프라가 좀 잘 구축되어 있고 가장 큰 거는 교통이죠. 교통이 좋은 곳, 집값에 비해 교통이 좋은 곳이 어딜까요? 여기서 가까운 뭐 당산동이라든지 신도림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집값에 비해 교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체가 그렇게 상급지는 아니지만 미래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수요가 꾸준한 동네입니다. 그런 데는. 그리고 뭐 왕십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교통이 괜찮고 뭐 청량리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니라 뭐 반포 같은 경우는 9호선 뚫려가지고 뭐 거긴 워낙에 상급지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교통뿐만이 아니라 학군이 좋은 곳도 역시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 딱히 좋지도 않고 너무 먼데 예를 들어서 2급지 중에서 학군이 좋은 곳, 특히 서울의 3대 학군이라고 하면 어딘지 아세요? 목동, 두 번째로 보통 목동을 치고요. 대치동. 대치동이 가장 역시죠. 세 번째는 보통 노원구 중계동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남구에 있는 다른 단지가 노원구 중계동보다 떨어지냐?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하면 보통 강남을 약간씩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초동 같은 경우도 8학군이잖아요. 서초동 끝에 있는 방배동도 굉장히 높은 학군이고요. 노원구 중계동 같은 경우도 3대 도심에서 굉장히 멀잖아요. 3대 도심은 뭐죠? 강남, 광화문, 여의도, GBD, CBD, YBD 3대 업무지구라고 하잖아요. 네. 세 군데에서 다 멀어요. 노원구는. 위에 있죠. 그렇죠.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중계동 같은 경우는 학군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사거리라고 있는데 그 주변은 20평대도 없어요. 30평대가 메인이거든요. 왜 학군지는 20평대가 적고 30평대가 많을까요? 광진구 광장동은 왜 20평대보다 30평대가 평당가가 높을까요? 광장 현대라든지 이런 곳은 그쪽 수요가 더 있다. 현대프라임이라든지 현대프라임은 구이동이지만 쉽게 말해서 학군지라는 거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잖아요. 이제 유아나 아기들을 데리고 사시는 분들은 약간 집이 작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만 이제 학령기 자녀들은 방을 하나를 써야 돼요. 그 말은 집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학군지의 경우는 소형 평형보다 중대형 평형이 인기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잠실을 1급지라고 말했지만 잠실은 집값에 비해서는 학군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는 20평대랑 30평대랑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평당가가 20평대가 더 높죠. 40평대랑 초소형이 10평대랑 비교하면 평당가가 거의 2배 차이 난 적도 있어요. 작년에 책에 있는데 이제 12평이라고 있어요. 리센츠 C형, C타입 있거든요. 근데 그 C타입이랑 이제 48평 그거랑 평단가로 계산하면 2배 넘게 차이 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당연히 2급지인 광진구라든지 노원구보다는 훨씬 비싸죠. 잠실이 당연히. 그런데 그걸 떠나서 평단가를 계산해보면 학군지가 훨씬 더 높은 평형에서 비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가면 좋은데 학군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결국 수요가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별로 좋지 않아 보여도 학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높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주 근접이죠.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시간 소모하는 거 싫잖아요. 네. 결국 지하철에서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가까울수록 좋지만 결국 그 지하철이 어떤 지하철이냐도 중요하고요. 가장 인기 있는 지하철은 몇 호선일까요? 2호선. 그렇죠. 2호선이죠. 그렇죠? 2호선 되게 좋아요. 아, 그렇죠. 2호선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보통 9호선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2호선과 9호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강남을 관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강남 자체가 입지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의미가 있는데 그거 말고 3대 업무지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는 이제 직장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성이 높아서 집값에 대한 반응이 좋다 할까? 그래서 비교적 이곳에서 가까운 곳, 뭐 자차로 최소한 이제 30분 이내로 도달하고 지하철에서 1시간 이내로 도달하는 셋 중에 하나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군데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약간 조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전세가율, 그다음에 수요, 학군 뭐 여러 네.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구축 투자라는 얘기냐, 갭 붙어 있는 구축 투자라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음. 제가 일단 그 신축과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신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신축이 좋으세요? 구축이 좋으세요? 하면 당연히 신축이 좋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으세요?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경기도의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 더 쾌적하겠죠. 네. 전세를 살려면 그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한다면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활이 편리하죠. 배관이 깨끗하고 아니면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되게 처리가 쉽게 되고 이제 멀리서 뭐 카드 같은 걸 들고 가서 이제 문을 열어라 하면 미리 열려져 있대요. 문을 열어라. 네, 뭐 그라시움인가 어딘가 어쨌든 그래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신축 아파트들이 결국은 하락기 때 더 못 버텼거든요. 하락기 때 못 버티는 동네가 보통 신축이면서 대형이면서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 아무리 신축의 대형이라도 강남은 회복을 하죠. 결국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이기 때문에 강남은 어떤 곳이라도 결국 회복을 하지만 강남이 아닌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의 신축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축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공급이 많이 줄어들다는 이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커졌고요. 그리고 4.15 총선 때 결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신축 아파트들이 더 희소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뭐 정치적 견해와 떠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너무 과잉 급등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 좋죠. 신축 아파트가 별로 안 오른 데가 있다면 신축 아파트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같은 경우 별로 안 올랐거든요. 지금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편집해 주시고. 잠깐만. 그게 아니라 제가 잠깐 봤는데 입주 당시에 거래가 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 있더라고요. 33평.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르긴 했네. 굉장히 안 올랐죠. 그런 단지들이 있다면 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신축인데 별로 안 올랐다? 따봉이죠. 그런데 신축인데 너무 과잉해서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오버슈팅 중에서도 그렇죠. 오버슈팅. 그런 경우 문제가 뭐냐면 오버슈팅을 하면 호가는 더 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점이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5억이랑 6억인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6억이 되고 얘가 9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오버슈팅을 한 상황에서 호가는 9억 5천에 나와요. 그러니까 얘와 얘 갭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제 신축 아파트가 더 희소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도 있는데 어쨌든 출구 전략을 생각했을 때 이제 2023, 4 이 정도부터는 슬슬 물량이 출회되기 시작하면서 2025년부터 많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장투를 생각해 보거나 할 때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미래에도 그럴까?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분간은 신축이 좋다고 봐요. 당분간은. 왜냐면 당분간은 상승세일 것 같고 상승세라면 신축 아파트가 더 힘을 쓸 것 같으니까. 강남 같은 경우 정시가 늘면 더 이익이 될까요? 수시가 늘면 더 이익이 될까요? 강남구 서초구로 얘기합니다. 강남은. 정시? 모르겠다 이거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력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정보력 싸움에서 유리하니까 강남이 수시에서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정시가 많아질수록 강남이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이제 강남에 있는 한 그 중간 정도 학생이 이제 비학군지에 이제 누구라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을게요. 예를 들어 비교적 학군이 떨어지는 동네에 가면 전교 1등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시로 갔을 때 이제 예를 들어 강남의 학군지에서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이면 강남에서 수시로 가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비교적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 수시로 간다면 1등급 그냥 나오잖아요. 비교적 학군지의 경우는 정시가 더 선호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타이밍을 재는 게 제일 어려워요. 부동산에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을 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지만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기에 사면 비교적 좀 안 좋은 곳을 사도 그래도 집값이 좀 오르고 대세 하락기에 사면 좀 좋은 곳을 사도 별로 안 좋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타이밍을 잴 능력은 없고요. 네, 그런 예언가도 아니고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사람이 뭐랄까 좀 찌질해 보이니까 어쨌든 그걸 떠나서 없어 보이니까? 그걸 떠나서 너무 뭐랄까 무책임해 보인달까? 그게 뭐예요? 책까지 써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네.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공감이 되시면 들으시고 공감이 안 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추세예요. 추세. 비트코인은 왔다 갔다 하는데 부동산은 오 했다가 이제 여기서 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번 분위기가 턴하면 잘 안 떨어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고의 상승률은 이제 2018년 9.13 대책이 터지던 달인 3.83%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터진 직후에는 다음 달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 다음에도 1% 넘게 올랐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매수세는 팍 떨어졌거든요. 근데 상승률은 그래도 올라가요. 뭔 말이냐? 쭉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매수세가 꺾인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다가 매수세가 꺾이면 약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 말은 밑으로 가다가 한번 올라갔다면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주간 상승률이 갔을 때 이게 한동안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건 뭐냐? 집값이 반등되는 조짐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통계치와 현장은 그 일정간 시간적 갭이 있어요. 왜냐면 통계를 수집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KB 시세 같은 경우 이제 2017년 5월의 시세는 2017년 6월 통계표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파리 대책, 2017년 파리 대책의 결과는 9월로 보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건 뭘까요? 지난주에 이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얘기고 지금은 이미 상승으로 약간씩 꽈리를 틀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반등되는 조짐이 있는 건데 포인트는 급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깜깜이 매물이라 그러죠.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친하면 뭐가 좋을까요? 깜깜이 매물들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깜이 매물이라면 시세를 잘 모르시는 그런 건데, 어쨌든 시세를 몰라서 누가 사면 그분들한테 죄를 짓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 안 사면 또 다른 사람이 어차피 사는 물건이긴 해요. 그죠? 어쨌든 저는 못 잡아봤는데, 어쨌든 저는 못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때, 그때는 아직 시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타이밍이죠. 반등되는 시장, 급매물이 남아있는 타이밍,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굿 타이밍이죠. 그래서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때를 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요. 그럼 KB 시세 지금 그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따가 6시에 뉴스 있잖아요. 뉴스 검색에서 이제 서울 아파트 상승률 같은 걸 검색을 하시면 매주 목요일 날 한국 부동산원, 이제 구 한국감정원이죠. 거기나 아니면 KB 시세에서 이제 일주일간의 부동산 상승률이 나와요. 네, 그런 걸 좀 보시면 참고치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매도 타이밍은 뭘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설 때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설 때는 아직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미 시장 분위기는 식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3번의 대책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가장 파급력이 컸던 건 2018년 9.13 대책이거든요. 9.13 대책 때 결국 마이너스까지 턴을 했어요. 2019년 상반기에. 네, 마이너스까지 왔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 타이밍, 이런 건 잘 보셔야죠. 홀라당 또 팔면 안 되겠네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되지만, 결국 우리 단지의 호가를 잘 보셔야죠. 우리 단지 호가가 현재 떠 있는지 아니면 가라앉아 있는지, 시세 대비 급매물이 많은 상황이라면 좀 기다리시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시세보다 너무 다 떠 있다. 그러면 거기는 사기가 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 있으면 팔면 안 되고, 올라가 있으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추세 말씀드렸고요. 네. 상승률.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핀셋 규제죠. 네. 핀셋 규제가 뭘까요? 핀셋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전국이 다 규제 지역 되는 것 같아서 뭐 아닌 곳이 없는 것 같아서, 핀셋 규제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수요자, 지역, 그리고 시기에만 규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특정하지 않은 사람이나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규제를 피해가는 타이밍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올해 6월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양도세 한시 면제가 폐지되잖아요. 10%씩 다 올라가고 막 하거든요, 양도세가. 그러면 그거를 피하고 싶은 물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2021년 올해 5월 말일까지 잔금을 치는 조건으로 분명히 막판에 떨이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양도세 10% 때문에 그럴까요? 맞아요. 10% 때문에 엄청난 물건이 출회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세에 큰 영향을 못 주더라도 그런 급매물이 있다면, 그러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시세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물건을 잡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5월 말 잔금을 하기 위해서 3월 말과 4월 초에 이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5월 초에는 막판까지 잔고를 하다가 막판에 던지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이제 5월 말 잔금으로 등장을 하면 엄청난 할인폭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타이밍은, 이거는 사실 타이밍이라기보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애 주기에 맞게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돈이 되시는 타이밍에 적절할 때 집을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10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이제 5년 오르고 5년 떨어지고 5년 오르고 5년 떨어지고 10년 주기다, 이걸 믿지 마시고 생애 주기설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고, 네 번째는 공급 물량이죠. 건축 인허가 물량과 분양 물량,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얼마나 이제 물량이 풀리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를 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실거래가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통계를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추세, 정책, 생애 주기, 공급 물량,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매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 딱 오잖아요, 연락이. 그 금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좀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세요? 그 현장에다가. 급매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파트는 쉽습니다. 시세 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보면 되거든요. 네. 시세는 이제 실거래가와 호가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막 5억 하던 게 6, 9억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9억에 또 물건이 나왔어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완만하게 올랐는데 요거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진 가격이다. 그럼 급매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이제 시세 대비 낮은 물건이 잘 없어요. 근데 시세 대비 한 5% 정도로 낮거나 1, 2%라도 낮다면 그 급매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시세는 역시 실거래가와
호가를 보시는 게 제일 맞고 거기에 현장을 한번 보거나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좀 드리거나 좀 분위기를 파악을 좀 하시면 또는 이제 글들 좀 보다 보면 이제 시장 동태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몇 년 동안 답변을 다 해주셨다면서요? 쪽지로 보는 거.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몇 건 하셨죠? 한 2,000건 정도는 충분히 넘은 것 같아요. 뭐 무료 상담으로 어쨌든.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부동산 스터디에 글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질문이 들어오면 좀 애매하잖아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고수도 아니고 좀 사연이 좀 안타까워서 또 제가 좀 알만한 내용이니까 답변을 좀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글을 쓸 때마다 막 수십 개씩 쪽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답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답장을 그래도 다 해드렸어요. 왜냐면 사연이 되게 또 절절해요. 구구절절하시고 정말 힘든 사연이 있으시다.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세보니까 한 2,000건은 좋게 넘었던 것 같아요. 쪽지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책에 보시면 블로그 있어요. 아, 블로그? 블로그에 이제 이메일, 여기 이메일을 적어서 그렇구나. 여기 쪽지라고 적히면 좋은데. 어쨌든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에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또 부동산 스터디에 저한테 쪽지 보내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네이버 아이디가 netpks예요. 박광석, PKS, 인터넷 박광석, 어쨌든. 그래서 이제 블로그.naver.com netpks로 들어와서 저희 블로그를 보시면 이제 블로그에 빌라 투자의 모든 것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미만 투자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다 있고 투자처를 구체적으로 딱딱 찝어주고 이게 왜 투자처고 아니고 왜 뭐가 좋지 안 좋은지 다 설명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쪽지 보내고 싶으시면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쪽지 보내기가 있으니까 책에 관한 내용은 100% 항상 무료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제가 답장 100%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상담은 너무 많아지면 제가 힘드니까. 어쨌든 정말 힘드신 분들만 간략히 보내주시면 정말 간략히 답변 드릴게요. 메일을 보내면 제가 메일을 잘 안 읽어서 웬만하면 쪽지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무료로 하면 뭔가 이게 의도가 있는 건데 항상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분들이 저한테 되게 뭘 이렇게 사주고 싶어 해요. 그럼 제가 얻어먹었냐? 그건 아닌데 되게 고마워하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봉사활동 다녀보셨어요? 봉사활동 다니면 기분이 좋잖아요. 봉사활동 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 하는다기보다 그냥 어쨌든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기분은 뭐 좋아요? 아니 뭐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나게 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나만 쓰레기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이제 좋아해주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런 게 기분 좋지 않나요? 자존감 이런 것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글 쓰면 그분들이 되게 막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인지상정이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이제 내적인 만족감도 얻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사실 그렇게 고수나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답장을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내공이 쌓여요. 아, 그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답변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제 상식선에서 말하다 보면 틀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싫으니까 어떤 단지는 어떤가요? 라고 하면 그 단지를 또 찾아보게 돼요. 찾아보게 되면 또 이러한 경우에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공이 점점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했던 거고 근데 쪽지를 이제 보내지 마시라는 글을 가끔씩 올리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쪽지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폭주가 돼가지고 힘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너무 사연이 구구절절하면 사람이 또 어떻게 또 무시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너무 착하다. 나는 슈퍼챗 쏴줄 때 기분이 좋은데 아유. 작가님은 봉사활동할 때 기분이 좋으시다고. 아니요. 저 돈 되게 중요합니다. 저 삼겹살에 소주 사주시면 언제든지 삼겹살 소주 하남 돼지집 너무 좋아요. 아, 거기 좋아하시는군요. 그 돼지고기가 전 좋더라고요. 그 2,000건이 되는 상담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이 좀 있으셨어요? 추천지를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2019년도 하반기에 요 정도가 되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집을 계속 못 사시다가 제 글을 보고 큰맘 먹고 성북구를 가셨어요. 성북구에 가서 그 집을 사는데 가는 길이 너무 추워서 눈물 콧물이 다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제 덕분에 집을 한 채 사게 됐는데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하고 결국 집값도 한 몇 억 올랐어요. 집값은 근데 거기 아니더라도 다 몇 억씩 올랐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집었는 데가 훨씬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제 그분도 되게 기분이 좋으실 텐데 저한테 막 뭐라도 막 해주고 싶어 하고 막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뭐 나도 이제 기분도 좋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그래 내가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 힘든 분 하나 살렸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아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더 훌륭하고 막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해. 아니라니까 진짜. 막 짜증나려 그런다. 막 짜증나려. 아니라니까. 막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